이 4대 보험료율은 9%밖에 안 되는데 왜 체감은 20%인가? 그렇죠. 왜냐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가장 크게 내는 게 이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일반적으로 소득세라는 거는 국가에다가 우리가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또 별도로 내는 건데,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를 낸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자 소득세율이 뭐 14%다 이러면 실질로 우리가 지방세로 과세하는 것까지 다 하면 네. 그거에 10%를 더한 15.4%를 네. 우리가 실제로 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은 지금 계산 빨랐죠. 14%의 10%는 1.3%니까 더하면 15.4%. 이 정도 계산은 할 수 있어요. 써놓은 거 아니시고? 좀 메모해놨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보통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그것만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둘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것만 있는 분들은 그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원천징수를 다 당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2월달 우리 잘 알고 있는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네. 내가 납세를 다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에 반해서 다른 소득이 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도 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같은 네. 다양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네.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5월 달에 그거 신고를 하셔야지만 내가 이제 소득세를 다 납부를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표는 제가 제가 가운데를 가려주세요. 네. 좀 키워주세요. 저를 가려도 되니까. 제가 이 표가 돼서 설명을 저도 가려주세요. 다 들어가요. 네. 이 표는 이게 제가 뭐 이걸 다 설명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이게 근로소득세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순서입니다. 아. 이거 엄청나죠? 지금. 딱 정하게 된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유익하다 진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어려운데 공제라는 거는 저희한테 무조건 좋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율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아서 과세표준 구간 자체를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기소소득에 적용되는 이 세율을 보여드리면 네. 지금 최저 세율은 1,2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6%. 네. 그 다음에 쭉 있어요. 이 금액별로. 그래서 5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무려 42%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쩐지 제가 42% 자꾸 떼가는 그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42%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득세율이 또 있잖아요. 10%? 10%니까 4.2%가 붙으니까 46.2%. 네. 무려, 그러니까 거의 50% 맞아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체감상 한 50% 떼가는 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저 이제 40% 경축. 50% 내고 싶네요, 진짜. 진짜 저희다. 네. 죽기 전에 한번 50% 내고 기꺼이 싶습니다. 내고 싶은데 또 참고로 제가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또 조금 근로소득세 산정하는 거랑 좀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이 표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건데 어쨌든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거 예시를 드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5년을 근무했다. 5년을 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게 이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받았다라고 가정할게요. 5년이라고 5천만 원 정도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냥 근로소득인 경우에라고 하면은 이제 세금이 한 687만 원 정도 나옵니다. 느낌 오시죠? 근데 퇴직소득세율이 적용이 되면 이 각종 공제들, 여기에 따른 각종 공제들을 막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432만 원 정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약 이게 뭐 한 3분의 2 정도 되죠,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퇴직소득세가 좀 더 낮다는 느낌이. 낫네요. 근데 참고로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만약에 근로자라면 내가 사업소득으로 받은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이제 또 이자소득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사업소득의 대표적인 예시는 사실 임대차, 그러니까 월세 받으면 이게 사업소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자소득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그 적금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하나은행에서 이제 5% 적금을 이제 판매를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뉴스에도 나왔었죠. 대박이다, 5%. 네. 그게 이제 최대 한도가 30만 원으로 월 30까지였고 월 30이겠죠? 이미 저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월 30까지였는데 체리피코.
네, 같이 근데 좀 알려주시지 그런 거. 아, 네, 꼭 죄송합니다. 끝나고 나서 얘기.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혼자 체리픽 딱 하고 우리는 이제 뭐 저는 퇴근할게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30만 원을 가입을 했다고 치면 이론적으로 360만 원 하고, 물론 이제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첫 달의 경우에는 이제 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30만 원 5% 하면 이제 15,000원이 나오는데, 근데 계산 빠르다. 요 15,000원에 대해서 네. 그 이제 하나은행이 나중에 15.4%를 떼고 나머지만 드릴 겁니다. 그렇죠. 이제 15.4%라는 이제 그 이자 발생액에 대해서 이제 떼는 거고요. 그리고 김종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이자 소득이 이제 2천만 원까지는 15.4%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넘어가면 이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네.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자영업자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라는 걸 이제 좀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권상욱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이제 월급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자영업자는 스스로 이제 근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주의 성격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근로자의 지위만 있을 경우에는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50%씩. 근데 이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지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전체 100%를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제 만약에 내가 똑같은 돈을 그 근로자로서 100만 원을 받는 경우와,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로서 1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더 많이 발생을 해야지만 그러네요. 똑같은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100%의 그 세금을 본인이 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러면은 근로소득자가 대부분이란 가정하에서 네. 연말정산의 연말정산이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천징수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급여를 이제 그 뭐죠, 회사에서 이제 그 미리 떼가잖아요, 세금을요. 네. 연봉 중에서 이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은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 근로소득을 한 돈에서 쓰는 돈이다라고 해서 일정액을 공제를 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그 근로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이걸 매월 미리 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1월 달 급여를 받을 때 뭐 한 달에 이제 뭐 400만 원 받는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400만 원에 대해서 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한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는 쓰겠지 하고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쭉 가서 12월까지 됐을 때에 내가 번 돈에서 실제 내가 쓴 금액만 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1년 동안 이제 한 번에 몰아서 실제로 납부해야 될 세금의 액수를 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연말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고요. 그 금액에 예를 들어 이제 뭐 제가 이제 한 5천만 원에 걸어서 한 1천만 원 정도 썼다 가정하고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고 하면은 만약 제가 이제 실제 연말정산을 해보니 제가 2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은 5천에서 2천을 빼고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냈던 이 1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환급받는 거고요. 내가 이제 많이 돌려받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 좋은 건 아닌 게 내가 그만큼 많이 썼다라는 거고요. 연말정산은 무조건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더 내는 사람이 내는 있어요? 경우도 꽤 가끔 있어요. 토해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저는 뭐 항상 퍼주더라고요. 이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 그 권상욱 변호사님께서 원천징수라는 이제 용어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네. 그러니까 원천징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이제 내가 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을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효율적으로 이제 집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안된 제도인데, 근로소득을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이제 준다고 했을 때 줘야 되는 사람이 먼저 이제 국가의 역할을 해서 이제 그 지급을 해야 되는 세금을 먼저 이제 징수를 해서 원천 징수라는 거 부르는 거고요. 양도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한 이제 원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천징수가 사실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게 네. 만약에 원천징수를 안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받는 사람이 세무서 가서 일일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번거로울 수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되게 네. 우리한테 좋은 거네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을 위한 행정일 수도 볼 수 있고 또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네, 또 편한 거고. 네, 미리 서로 윈윈이네요. 거두니까. 하여튼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 같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11시 되기 직전이긴 하지만 얼른 화장실 다녀오셔서 네, 바로 JTBC 보시라고 오늘은 이례적으로 11시 전에 오, 저희 한번 진짜. 마무리를 저희도 빨리 정상회담 보러 가시죠. 네, 저도 바로 퇴근해서 집에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이게 되나? 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보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TBC로 화이팅! 네.